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에 깊이를 더해주는 공부, 항상 깨어있게 하는 공부, 함께 나누는 공부,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오늘은 황진이의 무덤에 제를 올리고 추도시를 써서 읊다가 급기야 통고까지 했다는 백호 임제의 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황진이와 임제 선생은 나이차가 무려 43살이에요. 황진이가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당시에 선생은 겨우 18세였으니 비록 황진이가 조선의 최고의 명기였고 선생이 조선 최고의 풍류나마라 할지라도 생전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갑자기 황진이 무덤을 찾아가 제를 올리고 시를 읊으며 눈물 콧물을 흘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더욱이 세상을 떠난 지 이미 17년이나 지난 늙은 퇴기의 무덤 앞에서 말입니다. 물론 자칭 타칭 풍류남아로서 평안 관찰사로 부임하러 가는 중에 송도에 잠시 들러 황진이에게 제도 올리고 술 한잔 따르는 정도야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당시 조선은 신분 질서가 엄격했던 사회였습니다. 사대부 관리가 천한 기생의 무덤 앞에서 제를 올리며 통곡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100번 양보해서 같은 풍류인으로서 황진이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고 언젠가 그녀와 시를 주고받으며 대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녀를 들러보려 했다고 해도 통고까지는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그런데 선생이 막상 송도에 들러보니 무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이 선생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여인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고 보니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선생은 눈앞에서 황진이의 죽음을 확인한 순간 풍류를 나눌 유일한 대상이 사라졌다는 상실감,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 그리고 인생 무상까지 겹쳐서 순간 감정이 격해져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 황진이 묘에 제를 지냈다는 일로 선생은 평안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봉고파직을 당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분명 이 시 속에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깊은 사연과 시대적인 맥락이 숨어 있는 것 아닐까요? 도대체 선생에게 황진이는 어떤 존재였기에 그 무덤 앞에서 통곡을 했으며 그 일로 인해 파직까지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그 속 사연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생의 시조로 알려진 내용부터 보시죠. 청초 우거진 골에 자난가 누웠난가. 홍아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는가. 잔잡아 권할 이 없으니 글을 서로 하노라. 많이 들어보셨죠? 선생은 시조와 한시 모두에 능했던 문인으로서 이 시조 외에도 두 수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조와 같은 정서와 배경으로 지은 황진이 추도시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황진이 추모시. 푸른 풀 우거진 곳에 자는 듯이 오래도록 누워있구나. 홍아는 백골로 바뀌어 무덤 속에 묻혔으니 이제 다시 술잔 들어 권할 리가 없네.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 영원히 상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떠신가요? 조금 투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원문을 직접 읽어보시면 시조와는 또 다른 결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는 풍류적인 감성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선생 최고의 염정시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한시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는 장르지요. 글을 공부한 선비들, 과거에 급제한 관리들이 가장 절제된 언어로 자신의 감정과 철학을 담아낸 형식이에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읊든 사랑의 아픔을 노래하든 한순간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그 속에 지식인으로서의 존재적인 고민,
치열한 삶 속에서의 시대적 갈등과 정치, 사회, 구조에 대한 통찰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처한 정치적 배경과 시대적인 맥락을 간과한다면 그 시는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껍데기만 남은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 시 역시 단순히 풍류남아 백호 임재가 기생 황진이의 죽음을 애도한 염정시로만 읽는다면 그건 그저 흔하디 흔한 사랑 타령 중 하나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자유와 예술, 풍류, 나아가 시대의 붕괴를 예감한 시인의 통찰과 저항의 정서를 깊은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단순한 감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작가의 성격과 사상, 그리고 생애의 궤적은 물론이고 당시 국내외의 정치적 배경까지 염두에 두고 읽어야겠죠. 그래야만 시가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와 울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재에게 황진이는 어떤 인물인지, 그가 그녀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고, 그가 끝내 시를 읊으며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시를 통해서 알아보죠. 이 시의 제목은 따로 전해지는 것이 없어서 황진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시라는 점에서 황진이 추모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첫 구절부터 보시죠. 청초심심 면와장, 푸른 풀 깊은 곳에 자는 듯 오래도록 누워있구나. 청초심심, 푸른 풀이 깊고 깊다. 이 시어는 음습하고 고요한 산속의 전경을 배경으로 깔고 있지요. 황진이의 묘가 자리한 것처럼 생의 흔적은 사라지고 자연만이 남은 공간입니다. 죽음을 자연 속에 스며들게 하면서 인간의 마지막을 승화시킨 것 같아요. 면와장, 잠잘면 누울와, 자는 것처럼 누워있다. 장, 오래도록. 황진이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17년이 지났건만 선생은 그녀를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는 것처럼 누워있다. 얼핏 보면 황진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인생 무상이나 허물을 노래하는 듯 하지만 선생은 아직 황진이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선생은 죽음을 길고 긴 잠으로 표현하여 황진이를 자연 속에 녹여내서 시 속에 영원히 머물게 하는 것 같아요. 황진이의 죽음을 부정하고 싶은 선생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득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 중에 님은 같지만 나는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연상되네요. 그렇다면 선생은 왜 이토록 황진이에게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먼저 선생의 출신 성분을 좀 보죠. 선생은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리 출생으로 나주 임시입니다. 아버지가 절도사를 지낸 무관 집안 출신으로서 어려서는 외가살이를 했대요. 그의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성격 탓으로 20세까지 스승 없이 지내면서 기녀와 술자리를 즐겼다고 알려집니다. 22세 무렵에 우연히 지은 시가 당대의 문인인 성운에게 전해지면서 그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문에 정진하여 이후 700편이 넘는 한 시와 3편의 시조를 남겼습니다. 고도의 문학적인 수사와 진솔한 정서로 죽음, 사랑, 자연, 인간 등등에 대해 폭넓게 묘사하고 있는데 특징이라면 당대 사대부들과의 문학과는 다른 나름의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운 스승은 임재의 그 격정적인 성격을 우려해서 중용을 800번이나 읽고 독후감을 쓰게 했다고 하는데 이를 계기로 그의 사상과 철학이 깊이 체화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서 사회적인 틀에 얽매이기를 거부하는 인물이었어요. 그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현실의 부조리와 고통을 초월해서 내면의 평온을 갈망하는 일종의 저항인 것 같아요. 선생은
죽은 황진이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죽음의 현실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강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선생에게 황진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황진이의 죽음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시대와 감성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비록 생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선생에게 있어서 그녀는 예술적인 공명자이자 감정의 동반자였습니다. 때문에 황진이의 죽음은 선생 자신이 구축한 세계의 붕괴를 말합니다. 청초심심 면화장, 푸른 풀 깊은 곳에 자는 듯이 오래도록 누워있구나. 다음 두 번째 구절 읽어보죠. 매성 백골 환홍장, 홍화는 백골로 바뀌어 무덤 속에 묻혀있네. 매성, 성은 성인데 묻혀있는 성, 무덤입니다. 황진이의 무덤을 성으로 은유했지요. 백골, 해골이죠. 환홍장, 홍장은 붉은색 화장으로서 황진이의 신분이 기생임을 알리는 동시에 풍류와 예술을 상징합니다. 홍장, 젊은 날에 뽀얗던 그 이쁜 얼굴이 바뀌어서 매성 백골, 무덤 속에 해골이 되었구나. 앞구절에 면화장이 황진이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시인의 내면을 드러냈다면 이 구절은 황진이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선생은 다시 묻습니다. 황진이는 내게 어떤 존재였는가? 당시 조선의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성리학은 사회와 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특히 임제가 이 시를 지은 1584년경은 선조 재임기로 그는 훈구 세력을 축출하고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사림 세력을 대거 등용해서 학문과 도덕을 정치의 중심에 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림의 정계 진출은 곧 학파의 분열로 이어졌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붕당은 학문을 정치적 도구로 전략시키는 패단을 낳았지요. 성리학은 점차 교조화되면서 실천적인 윤리보다는 외형적인 행위가 중시되었고 그로 인해 위선이 만연하게 됩니다. 임제는 이러한 유교적인 형식주의와 위선에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학문을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관리들에 대한 실망은 물론이고 조정에서는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한 후에 조선 침략을 노리고 있었음에도 허구한 날 탁상공론에만 몰두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향상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오직 시로 저항할 뿐이었죠.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풍류로의 탈출이었던 것 같아요. 유교적인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며 시와 소설을 통해서 성리학적 이상주의의 반론을 제기했고 불교적 삶의 방식에 공감하며 속세를 벗어난 삶을 추구했습니다. 나름 붕당 정치에도 휘말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갔지요. 그러다 보니 칼란자루와 거문고, 피리를 즐기며 기생들과 어울리는 일은 그의 일상이 되었고 충청 관찰사의 아들에게 말 오줌을 술이라 속여 먹이는 등의 기행은 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져서 점점 조정의 눈밖에 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성리학적 질서가 만들어낸 관료사회의 허위와 붕당 정치의 폐단을 온몸으로 비판하며 탈출을 모색한 아웃사이더 지식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그런 백호 임제에게 황진이는 일개 노류장화 기생이 아니라 유교적 규범을 벗어난 자유로운 여성이며 시와 노래, 춤에 특출한 감성을 지닌 예술가였으며 가부장적 남성 중심 질서에 도전하는 저항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선생은 홍안과 백골을 대비해서 황진이 생전의 찬란했던 예술적인 삶과 냉혹한 죽음을 대조합니다. 그는 풍류가 살아있던 시대를 홍장으로 성리학적 규범에 의해 규격화된 현실을 백골로 비유하며 그 사이에 한자를 넣어서
풍류의 시대가 사라지고 있음을 애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재 선생은 황진이의 죽음을 마주하며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의 한계를 노래하는 한편 사라지는 풍류를 아쉬워하고 있는 거죠. 매성 백골 환홍장. 홍화는 백골로 바뀌어 무덤 속에 묻혀있네. 예, 그럼 세 번째 구절 읽어보죠. 이금 무복 지배권. 이제 다시 술잔을 들어 권할 리가 없다. 이금, 현재를 말하죠. 지금 이 순간. 무복, 다시는 없음. 이 없을무 다시부라고 해도 되는데 돌아갈 복자의 뉘앙스를 택해서 무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돌아갈 것이 없다. 예, 되돌릴 수 없는 풍류의 상실을 뜻합니다. 지배권, 술잔을 들어 권하다. 이 술잔 배자는 단순히 음주 도구가 아니라 예술적인 감정과 내면의 사유를 나누는 매개체지요. 또 술잔을 권하는 행위는 감정과 사유를 나누는 교감 행위입니다. 당시는 성리학 중심의 유교적 질서가 강하게 자리 잡은 시대였다고 했죠. 선생은 풍류와 감성, 철학적 사유가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사실 그의 주변에서 그의 사상과 감정을 온전히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은 드물었을 거예요. 그의 자유로운 풍류와 인간 중심의 감성, 그리고 불교적인 무상과는 관료사회나 유교적 가치관과 충돌했을 것이니 그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선생이 비록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 생활을 했지만 관직보다는 시와 술, 기녀와의 교류를 즐기며 기행을 일삼았으니 당시 문단의 도덕적 기준이나 형식주의와는 거리가 먼 삶이었어요. 당연히 문인들과 깊은 사상적 교류를 이어가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혹 교감했던 인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황진이처럼 점차 사라지게 되니 더 이상 그의 사상을, 그의 감정을 받아줄 사람도 공유할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은 지금 그러한 작금의 고독한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술잔을 권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술잔을 나눌 수 없는 절대 고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외톨이 상황은 선생 자신의 성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생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은 항오의 무와 기계를 찬양하는 항오 추모문을 지어서 문약한 조정을 조롱한 전력도 있었고요. 또 천하 공물서를 주장하며 왕권에 도전했던 정여립과 교류함으로써 조정의 의심을 받는 등 체제에 항거하는 풍류와 기이한 행위로 낙인 찍힌 인물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구와 술잔을 함께 나누자고 하겠어요? 자신의 감성과 자유를 이해하고 공감해줄 유일한 존재라고 여겼던 대상. 그 대상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로, 그리고 자신의 시혼을 받아줄 시대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자각이 그를 우울하게 하지요.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세상, 저항할 수 없는 세상, 풍류가 단절된 세상에서 이제 그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선생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공감할 수 있는 시 한 수 소개해드리죠. 제목은 물곡사예요. 울지 말아라 입니다. 선생은 아쉽게도 39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때 그의 자손들이 모두 우니 선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르기를 사해의 모든 나라 중에 황제를 칭하지 않는 나라는 없건만 유독 우리나라만이 예부터 그러하지 못했도다. 이와 같은 누방에 살다가 죽는데 어찌 죽음을 애석히 여기겠느냐. 울지 말아라. 곡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이 답답한 꽁생원들이 사는 이 숨막히는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죽는데 무엇이 서러워서 운단 말이냐. 공감이 되시나요?
이 물곡시는 풍류가 사라지고 예술적 교감이 무너진 조선의 그 위선의 시대를 향한 소리 없는 저항시로서 황진이의 죽음 앞에서 그가 진정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세 번째 구절, 잔잡아 권할 리 없다 라는 구절은 오늘날까지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금 무복 지배권, 이제 술잔을 들어 권할 이가 없다. 네, 마지막 구절입니다. 도차 여하 불령상, 이 지경에 이르러 어찌 영원히 상심하지 않으랴. 도차, 이르를 또 이곳 차, 여기서 도차의 차를 황진이의 무덤이 있는 장소에 이르렀다 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나 감정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혹은 극단적인 상황에 도달했을 때 표현하는 시어로서 이 지경이 되어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여하 불령상, 여하 어찌 불령상 영원히 상심하지 않겠는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실과 회한으로 슬퍼하는 시인의 깊은 정서를 담고 있지요. 자신이 사랑한 예술과 자유, 자신의 영혼이 담긴 시,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풍류가 이제 더 이상 이 시대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면서 자신의 삶이 이 시대와 어긋나 있다는 자각, 그리고 그 어긋남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음을 예감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혹시 선생은 자신의 풍류가 어긋난 것처럼 조선의 운명도 어긋나 있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지는 않았을까요? 선생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5년 전인 1587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임진왜란을 언급하거나 예언한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과 삶의 태도 속에는 시대의 불안과 변란의 기운을 감지하는 예민한 감수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임제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문인들 중에도 변란을 예감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 구절로 보아서 임제 역시 을묘외변 이후의 불안한 국제정세를 예감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 어찌 영원히 상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 이것이 전혀 일면식도 없는 황진이의 무덤에 와서 통곡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가슴 절절한 시와 통곡에도 불구하고 황진이 무덤 앞에서의 제사 행위는 조정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사대부의 품격을 훼손한 품위 문란죄로 간주되었고 조정에서는 결국 그의 평안 절도사 부임을 철회하고 맙니다. 이후 선생은 벼슬길을 졌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세상으로 향하게 되지요. 명산을 유람하며 자연과 풍류 속에서 한문서설과 시창작에 몰두하며 당대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직 3년 후인 1587년 선생은 고향 회진리에서 39세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비록 짧은 생이었긴 하지만 선생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시대의 틀을 벗어나려 했던 자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호 임제의 황진이 추모시 읽어보셨는데요. 이상의 배경 설명을 바탕으로 시 감상해 보시죠. 청초심심 면화장, 푸른 풀 우거진 곳에 잠자듯이 오래도록 누워있구나. 매성 백골 환홍장, 홍하는 백골로 바뀌어 무덤 속에 묻혀있으니 이금 무복 지배권, 이제 다시는 잔들어 권할 이가 없네. 도차 여하 불령상, 이 지경이 되니 어찌 영원히 상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 이상으로 백호 임제의 황진이 추모시 마치겠습니다. 저의 시 해석을 바탕으로 더 멋지게 해석해 보세요.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